네, 안녕하십니까. 평평한 정보의 운동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멤버십 회원 전용 서비스인데요. 어차피 일요일 날에 다 공개는 되지만, 제가 하루하루 보는 외신들, 그리고 국내에서도 굉장히 좋은 칼럼도 많고요. 그 다음에 좋은 책들도 많은데, 뭐 국내외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소화하지? 게다가 이제 국내 정치가 너무 뜨겁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핫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이제 넘기고 주요 이슈를 넘기고 제가 생각하는 좀 전 지구적 이슈 그리고 한국의 진짜 이슈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봐야만 하는 삶의 문제 뭐 이런 것들 우리 행복도 좋고요. 개인 재테크도 좋고 그다음에 40, 50, 60, 뭐 70까지 포함해서 그 세대들의 어떤 여명, 잔존의 행복한 삶, 뭐 이런 것들도 뭐 은퇴 이후의 삶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야 될 시기고 그래서 너무 윤석열에만 빠지면 제가 정말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서 마련을 했습니다. 제가 좀 뉴욕타임즈에서 이런 기사 제목을 달았어요. 그 사람보다 소가 더 많은 지역에 사는 그런 주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몬태나 주라고 우리로 치면 강원도 횡성 같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연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자라는 그 넓은 초원에서 자라는 진짜 그 광우병 소 말고요. 진짜 괜찮은 소. 예, 뭐 난지 뭐 한 1개월이 아니라 한 1년도 안 된 그런 소들을 도축해서 아주 최상의 품질의 소를 그 지역 사회에서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는 미국 내에서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기사를 보니까 뉴욕타임즈 이 기사를 보니까 몬태나주에 지금 사람보다 소가 한 2배 정도 더 많이 있다고 하는데 몬태나주에 미국 사람들 얼마나 소고기 많이 먹습니까? 이 소고기 많이 먹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소비하는 소고기의 1% 정도 몬태나주입니다. 이 소고기가 가장 싸고 가장 많은 주죠. 1% 정도만 몬태나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99%는 뭐다? 다 브라질산이라는 거죠. 브라질산. 이게 바로 떠오르시죠? 예, 우리 평창 그 평평한 정보에 들어오신 분들은 머리가 좋으시기 때문에 바로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뭡니까? 예, 박보 뭡니까? 이게 유통입니다. 유통. 예. 거대한 축산 유통업자들 몇 개가 있어요. 미국도 몇 개가 있는데 애들이 그냥 뭐 JBS, 타이슨 푸드, 카길사는 굉장히 유명하죠. 농수산물 특히 농산품 관련해서는 뭐 카길사는 세계적인 회사죠. 얘네들이 한 4개 정도가 하는 게 마프리그까지 해서 4개 정도가 하는 게 85% 미국의 그 축산품을 다 애들이 처리를 하고 샀다가 파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몬태나주에 있는 양질의 소는 누가 소비한다? 미국의 최상위층들만 소비하고 유럽의 최상위층들만 소비를 한다는 것이죠. 거꾸로 왜냐? 유통이 독과점돼 있고 그리고 그래서 값싼 브라질산 소고기만 몬태나 사람들은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원도 횡성에서 소고기 축산하시는 분들 그리고 횡성의 축산에 참여하시지 않는 그냥 자영업분들 그냥 횡성 주민들 또는 강원도 도민들 또는 한국 사람들 한우를 많이 먹습니까? 미국산 소고기 들여온 다음에 한우를 많이 먹나요? 그렇지 않을걸요? 제가 그래서 찾아보니까
한우 농정신문 뭐 이런 데 있어요. 이런 데 보니까 2021년에 벌써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소고기 소비는 미국산이 한우를 넘어섰다. 2021년 통계입니다. 예, 유통 독과점이 미국이든 한국이든 삶의 질을 어떻게 한다? 예,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이 굉장히 좀 좋잖아요. 이건 월스트리트저널에 오늘 나온 기사인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투자자들이, 미국 투자자들이죠. 야, 마켓이 말이야, 주식시장이 너무 평온해. 너무 평온한 게 두려워. 이 너무 평온한 기간이 오래 가서 두려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세 가지 그래프를 이 월스트리트저널 이 기사에 관련된 세 가지 그래프. 왜 잠재적 두려움이 있을까? 이 세계적인 경제 전문지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을까? 이렇게 S&P가 잘 나가고 다우가 잘 나가고 나스닥이 잘 나가고 미국 경제가 이렇게 잘 나가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을까? 몇 년 동안 이렇게 계속 세계 최고의 주식시장을 구가하고 있는데 세 개의 그래프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불안한 이유를, 그러니까 미국 주식시장이 불안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주식시장이 불안한 요 기저의 현상을 알면, 그리고 그게 언제 터질지를 파악할 수 있으면 한국 주식시장도 저래서 불안하구나, 저런 다른 쪽에 다른 면을 비추는 언론이 그래서 필요하구나. 그래서 우리는 막 주식시장 좋으면 막 따라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좋을 때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런 기사를 씁니다. 첫 번째로 보이는 그래프는 지금 아마 우리 박본이 보여드리고 있을 텐데, 보통 우리가 볼러틸리티 인덱스라고 하면 공포지수라고 하잖아요.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좋아요. 사람들이 공포지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그냥 뭐 절대 뭐 안 떨어질 거야, 거의 안 떨어질 거야 하면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경제 위기 때마다 뭐 이렇게 산처럼 픽픽 솟았을 때가 있잖아요. 경제 위기 때마다 바로 그 전에는 이제 팬데믹, 그 코로나 팬데믹 때였고요. 그 대유행 시기 때 이렇게 확 올라갔다가 확 떨어진 이 그래프랄지, 뭐 2010년도 금융위기 때,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그래프랄지 이런 거를 보일 겁니다. 근데 요게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볼러틸리티 인덱스가 그 유동성 지수 또는 공포 지수가 이렇게 확 떨어져 있었던 기간이 너무 길다. 너무 길다. 이거는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된다. 얼럿해야 된다. 뭐가 회색 코뿔소가 등 뒤에서 닥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언론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두 번째는 어떤 이야기냐면, S&P 500의 인덱스로 봤을 때는 엄청 올랐어요. 근데 인덱스 펀드를 하는 분들은 좋겠지. 그리고 인덱스 펀드는, 저는 인덱스 펀드 주창자, 인덱스 펀드만 하시라라는 주의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이제 그 재테크와 관련해서 제가 책도 소개를 해드리고, 최근에 읽은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진 캐나다 기자가 쓴 건데, 제가 그 사람보다는 훨씬 더 오래전부터 주장해 왔다라는 것은 증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9시의 거짓말을 썼을 때가 비슷한 이야기인데, 제가 십몇 년 전에 쓴 기사, 그 책이고, 이 친구는 최근에 썼으니까 제가 이제 훨씬 전이죠. 좌우지간. 예. S&P 500의 인덱스가 이렇게 높은데, S&P 500의 모든 종목을 동등하게 놓고 보면 오른 게 거의 없더라.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S&P 인덱스가 이렇게 높은 거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데만 확 올랐더라. 엔비디아 이런 데만 확 올랐더라. 그러면 그것들이 어닝을 뒷받침해 주지 못할 때, 기대한 만큼 수익이 나지 않을 때 확 떨어지면 인덱스도 확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그런 논리적 분석을 말하는 그래프고요.
또 하나는 S&P 500의 그 2024년과 지난 10년 동안의 에버리지 평균을 구해보면 그 절대적으로 증감치를 보면 오히려 2024년이 낮더라는 것이죠. 이거는 앞의 그래프와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수치로 생각을 해보면 S&P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인덱스로는 그렇게 많이 올랐지만 한 5개 종목, 매그니피선트 7, 뭐 7개 종목 이런 것들 때문에 뭐 많이 올랐지만 그렇지만 그 고르게 오르지는 못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방심할 때라는 거는 유동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공포지수가 굉장히 낮을 때 그럴 때 회색 코뿔소가 다가온다라는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투자자들은 조심하고 있고 공포를 느껴야 한다라는 의미겠죠. 이제 볼러틸리티 인덱스가 낮으니까 그거를 공포를 느끼는 투자자들은 지금 현재로는 많지 않겠지만 현명한 투자자들은 느껴야 한다는 의미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쓰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런 거는 앞서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폭락장에서는 또 다른 측면을 봐야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쉴 새 없이 올랐던 장에서는 또 다른 이면 이거 조심해야 될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2개를 이야기를 했는데 15분이 지났네요. 그리고 파이낸셜 타임즈의 지금부터는 잠깐만 설명을 하고 갈게요. 다음 뭐 제가 본방도 준비를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 20년 이상 달러 저렇게 해가지고 어떡하지? 저러다가 완전히 몰락하는 거 아니야? 달러 몰락론이 나온 것도 서방 세계, 이른바 이제 영미 세계에서도 한 20년 지났고 우리도 뭐 한 20년 이상 지난 것 같습니다. 한국도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위안화 대체 이야기가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가 지적한 이 통계는 뭐냐면 아무리 달러가 몰락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그런 주장이 지난 20년 동안 비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달러의 그 중앙은행들의 보유 잔고 있지 않습니까? 보유 잔고가 실제로 한 65%에서 2016년이네요. 2016년에 주요 선진국들 뭐 이렇게 개발도상국들 다 합해서 달러 보유고 중앙은행들의 달러 보유고가 65%였거든요. 달러 보유고가 65%였는데 2023년 말이 되니까 58.4%로 좀 줄었어요. 58.4%로 줄었는데 그리고 중국의 인민화 런민비가 2016년에는 거의 제로 수준이었는데 뭐 달러가 26%였을 때 지금은 2023년 동일 기준으로 따져보면 2.3%로 전체 중앙은행 비중에서 뭐 퍼센트리지로 따지면 188% 정도 늘었습니다. 근데 제가 2.3%라고 말씀해 드렸다시피 아직도 비중이 너무 작다. 그리고 중앙은행들이 65에서 58로 줄일 때 중국 인민화폐를 늘린 것보다는 유로화를 많이 늘렸더라. 그리고 특히 스위스 같이 돈 많은 나라들이 그 달러를 버리고 유로화를 늘린 것은 유럽 경제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달러가 지금 몰락한다. 미래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당장 근시일 내에 뭐 앞으로 한 5년 안에 그런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힘들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인데요. 동의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현실과 이상 속에서 또 이상을 추구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버몬트주에서 이런 소송이 지금 일어났어요. 버몬트주가 지난번에 홍수 피해가 아주 심했거든요.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뭐 수만 가구가 이재가 나고, 그다음에 버몬트주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게 그 가장 미국에서 진보적인 주 중에 하나고요. 민주당의 진보가 아니고 우리로 치면은 거의 노동당 수준의 진보죠. 버니 샌더스가 뭐 계속된 주니까. 그 버몬트 주에서 미국의 대기업들, 엑슨모빌이랄지 이런 대기업들의 버몬트 주 자체 주지사가 소송을 걸었습니다.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환경이 파괴되고 기후 위기가 초래돼서 우리 주가 이렇게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니까 너희들이 손해배상해 라는 주 단위로는 최초의 소송을 했는데, 이게 논쟁이 뜨거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제가 엑소모빌이나 뭐 이런 회사들을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 회사들은 당연히 그렇게 말하겠죠. 아니 꼭 그게 우리 탓이야? 중국도 그랬잖아. 한국도 그랬잖아. 우리 회사만 그런 건 아니잖아. 공기는 글로벌 공공재야. 기후도 글로벌 공공재야. 미국 하늘에서 쏟아지는 폭우를 그걸 어떻게 우리 탓으로 다 측정 게이지할 수 있지? 말이 돼? 그러면 법원은 누가 얼마나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측정을 해서 우리한테 얼마를 배상하라고 하겠지? 얼마, 아무리 손해배상이 발달된 나라지만 그거 불가능할 거야 라고 현실적으로 보는 것들, 그리고 이 회사들의 그 엑슨모빌이랄지 뭐 쉐브론 텍사코의 그 어마어마한 재정적인 어떤 힘, 그게 법률적으로 버몬트 같이 조그마한 주에 얼마나 위압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는 공화당이 또 뒤에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화당은 아예 인정을 안 하니까요. 공화당의 많은 의원들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야, 기후 위기하고 아무 상관없다. 기후 위기도 아니다. 가끔 그런 일이 원래 일어났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다만 그렇게 팽팽하게 마주치는 어떤 논쟁들 사이에서 이렇게 시도를 해본다. 주지사가, 조그마한 주가 이 거대 기업들을, 세계적 기업들을 상대로 시도해본다.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시도해서 어떤 뭐 꼭 이기지는 못하더라도 어떤 유의미한 판결과 그 과정에서 그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 또는 그 과정이 또 중요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 그게 또 진보가 아니냐, 그런 생각 때문에 이 뉴스를 선정을 했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시장의 현상, 상황, 그리고 정치, 경제, 기후 뭐를 이렇게 짬뽕이 되는, 그러면서 우리한테 뭔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뉴스들을 선정을 해봤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뉴스입니다. 이런 뉴스들이. 오늘은 뉴스가 아니고 책입니다. 예. 지난번에 월요일에 제가 책을 한번 소개하면서 관련된 말씀을 이어가겠다라고 했었는데, 캐나다 경제부 기자가 쓴 책인데요. 제가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제가 아마 10년 전에, 10여 년 전에 쓴 책이랑 거의 비슷한 뉘앙스가 많아서, 제가 9시 거짓말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이 한국 언론에 대한 비판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수 있으나, 예. 학부를 경영학과를 나온 유명한 PD가 있거든요. MBC의 한학수 PD라고. 한학수 PD가 그 책을 보고 이거 완전히 주식 투자 책이네요. 뭐 그렇게 이야기를, 감상평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고마웠습니다. 잘 봐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론 비판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 원래 의도는 그거는 주식 투자 책이었거든요. 주식 투자 책이 한 50% 정도의 절반 이상의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봐준 한학수 PD에게 고마웠다. 이
이 사람도 니콜라 베르베라는 사람도 라프레스라는 캐나다 최대 뉴스 미디어 중에 하나라는데요. 거기에 경제부 기자로 있었고 전국 신문상도 캐나다에서 수상을 했고요. 로스앤젤레스에서 7년간 해외 특파원으로 근무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캐나다 저널리즘의 가장 영예로운 상인 미치너상의 최종 후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최종 후보에 올랐다는 것도 프로필에 굉장히 좀 중요하죠. 예, 수상뿐만이 아니고 최종 후보도 뭐 4명이나 5명 정도밖에 5작품밖에 선정이 안 되고 뭐 그러니까요. 예, 프로필에 보통 그거를 많이 써놓더라고요. 예, 서구의 기자들은 그런 거 많이 써놓고요. 이 사람은 백만장자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뭐 이런 책을 썼고요. 가장 완벽한 투자. 제가 읽은 책은 그 책인데 이 포인트가 한 11가지 포인트 정도 있어요. 근데 뒤에 끝부분에 10번째 포인트 부분에 언론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제 책이랑 9시 거짓말이랑 비슷한 부분들을 말씀을 해드리고 하나하나 이 책의 중요한 포인트들, 제가 짚은 중요한 포인트들이기 때문에 가장 완벽한 투자 이거는 사서 보셔도 되고요. 그냥 이걸로만 끝내고 저 사람은 니콜라 베르베나 최경영은 그런 투자에 관한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뭘까요? 예, 오늘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생각은 투자는 꼭 해야 된다. 이거가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투자를 하지 않으면 가난해진다. 이게 기본적인 생각인 거 맞습니다. 이 베르베 기자와 저도 비슷한 생각이고, 그거는 뭐 수치로 너무 많이 증명이 되는데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보통 미국 이야기 많이 하죠. 여기에서 나와 있는 수치는 하나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포인트, 미국 상위 1% 부유층은 순자산의 40%, 미국 상위 1% 부유층은 순자산의 40%를 주식과 펀드에 투자하고 하위 50%는 순자산의 2%만 투자한다. 하위 50%는 순자산의 2%만 투자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거를 또 뭐 약간 좀 이렇게 그 패배적으로 보는 패배적인 관점이 짙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주식 투자에 성공해서 상위 1%가 된 다음에 하는 부자들의 습관이지, 부자들이 순자산의 40%를 주식이나 펀드에 처음부터 투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게 그리고 일정 정도의 일리가 있을 수는 있는데, 제가 워런 버핏이 직접 자기의 자서전을 쓴 적은 없거든요. 근데 워런 버핏의 전기는 다 이제 다른 그 워런 버핏을 관찰하고 그의 그의 글을 분석하고 정리한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 워런 버핏이 인정하지 않는 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미국은 언론 자유의 나라니까 아무나 뭐 이렇게 쓸 수 있죠. 예. 그렇게 쓰면서 근거가 확실하고 뭐 이러면 빨리 하라는 지금 박본의 이야기입니다. 예. 예. 첫 번째, 미국 상위 1%의 부유층은 순자산의 40%를 주식과 펀드에 투자한다. 워런 버핏은 어렸을 때부터 그랬다. 예. 그리고 저도 제 자녀들을 가르칠 때 어렸을 때부터 그런 습관을 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예. 근데 성공은 아직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좌우장 그렇게 하려고 자꾸 시킵니다. 상장 아무리 가난하든 부자든 하여간 투자할 수 있는 돈의 40%, 상장 기업의 가치보다는 두 번째, 인간의 감정과 행동이 투자의 성패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이거는 투자를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이면 거의 100% 동의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상장 기업의 가치 아무리 분석해 봐도 그 분석한 투자 보고서는 진짜 많거든요. 인터넷에 이제 널려다녀요. 다 공짜야. 3% 굳이 볼 필요 없어. 그리고 그 전문가들이 말하는 거, 무슨 경제신문에서 나오는 애널리스트 보고서들, 뭐 PDF 파일들,
뭐 물론 공부할 때는 공부용으로는 좋아요. 공부용으로는 좋은데 그것보다는 투자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인간의 감정과 행동이 맞습니다. 저의 20 몇 년 동안의 투자 경험으로는 그게 맞아요. 저는 99년부터인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25년이 넘은 것 같은데요. 그게 저는 100% 맞다. 화나서 던져버린다든가 아니면은 혹해서 산다든가 감정에 이끌려서 왔다 갔다 하는 투자는 결코 성공하기가 힘들다. 세 번째, 어차피 자본주의는 팽창과 수축을 하기 때문에 거품, 하락, 폭락을 거친다. 매번 거친다. 5년마다 또는 10년마다. 그러나 여러 세대에 걸쳐서,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투자한다면 넉넉한 수익을 제공해 왔다. 워런 버핏의 이야기와 똑같죠. 네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이 책의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희귀한 진주를 찾아다니지 말라. 찾았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들일 수도 있고요. 뭐 애널리스트들일 수도 있겠죠. 가장 유망하다고 생각되는 회사를 골라서 야, 이 주식이 코스닥에 내가 누구한테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회사가 제2의 애플, 구글, 엔비디아 아니면은 무슨 뭐 엄청난 바이오 회사가 될 거야. 될 것이야. 분명히 이렇게 바라는 것, 이게 희귀한 진주를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런 거를 하지 말라. 그런 대부분의 주식 투자자들은 그런 마음이 있죠. 그래서 그 마음에 혹해서 희귀한 진주다라고 착각해서 사는 게 대부분입니다. 요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나온 주요 애 중에서 희귀한 진주가 얼마나 귀한지가 나왔어요. 20세기 미국에는 20세기 초죠. 미국에는 2,900개 이상의 자동차 기업이, 그때 막 자동차 매니팩처링이 발전을 했으니까 2,900개가 있었대요. 2,900개가 있었는데 지금 빅3 딱 3개 남았고, 빅3 3개 남은 것 중에서 뭐 크라이슬러 이런 거는 망했다가 다시 뭐 아이아코카 나와서 뭐 다시 일어났다가 지금도 비실비실 하잖아요. 그렇다고 포드가 좋습니까? 뭐 GM이 좋습니까? 뭐 그렇다는 이야기. 예. 하여간 그 산업도 흥망성쇠를 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기업들은 2,900개는 다 어디로 갔을까요? 망했거나 합병됐겠죠. 다섯 번째, 평균적인 수익을 내는 펀드 매니저들이 존재하는 한 일부는, 그렇지, 평균적으로 수익을 뭐 10%를 낸다. 아니, 그건 너무 잘 내는 거고, 5%를 낸다. 그러면 20% 낸 그 해 2023년에 20%낸 어떤 펀드 매니저 있겠지. 분명히 있어. 더 나은 성과를 낼 것이다. 그러나 특정 기간 중 2023년, 2022년 연속으로 그랬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3년 연속, 뭐 10년 연속 그랬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해인 2024년, 2025년에 똑같이 탁월한 성과가 계속 이어질지는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예, 이것도 저랑 똑같은 의견이고요. 일반적으로 막대한 수익을 거두는 것은 고객이 아니라 펀드 매니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펀드 매니저가 저기가 한투가 떴대, 미래가 떴대, 삼성이 떴대,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죠. 예, 거기 그런 게 또 이제 경제 뉴스에 막 이렇게 지난 수익률이 막 쭉 나오잖아요. 6개월 수익률, 1년 수익률, 뭐 누가 최고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 쑥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들어갔을 때부터 빠질까요? 예. 워런 버핏이 한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막대한 수익을 거두는 것은 고객이 아니라 펀드 매니저다. 버턴 말킬이라고 하버드 MBA도 했고요. 프린스턴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는데, 제가 투자론을 배울 때도 이 랜덤 워크 투자 수업을 받습니다. 투자론 받을 때 이 랜덤 워크는 무조건, 그러니까 임의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주가가 보니까 랜덤, 그러니까 어떤 그 고의가 아니고 임의로, 예, 아무렇게나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자신의 계산을 통해서 투자자를 위한 최선의 투자 방식은, 그래서 어떤 고의, 의도, 펀드 매니저의 선택, 그걸 의도죠. 의도.
나는 이 주식이 최고다라고 생각해서 이 주식을 담는다. 또는 이 산업 섹터가 최고다라고 해서 근데 그거는 약간 좀 맞힐 가능성도 있긴 한데 하여간 그 산업 섹터에 한 4-5개를 담는다. 이런 인위적인 판단이 들어가지 않는 펀드를 구입하는 것이 최선의 투자 방식이다. 버텀 말킬 랜덤 워크 투자 수업은 투자론을 배우신 분들은 누구나 다 들었을 이야기, 버텀 말킬의 이야기가 이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 랜덤 워크를 믿는다면,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인위적으로 내 판단으로, 그 액티브 펀드라고 하죠. 액티브 펀드.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들이 판단을 해서 우리는 이거가 지금 주식이 안 좋은 주식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저평가됐지만 앞으로 뜰 주식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담겠어. 이게 액티브 펀드입니다. 그래서 그 주식으로 쭉 가는 거죠. 저평가된 주식으로 가는 것보다는 무조건 사람의 판단이 들어가지 않는, 인위적인 판단이 들어가지 않는 8번째 워런 버핏의 말대로 S&P 500을 추종하는 어떤 인덱스 펀드, 많은 인덱스 펀드가 있죠. 뱅가드도 있고 뭐 이런 인덱스 펀드가 있는데, 워런 버핏이 아내에게 남길 유산의 대부분을 S&P 지수 추종하는 뱅가드 펀드에 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다가만 넣고 빼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뭐 이제 배당은 받겠죠. 그리고 이제 뭐 한 3%나 4%씩 조금씩 뭐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빼잖아요. 그러면 원금 플러스 이자 또는 배당을 한꺼번에 그렇게 받아서 빼면 뭐 100세, 120세까지 사셔도 원금을 조금씩 빼내가면서 생활을 하면 어지간큼 세계 최고령 장수 그렇게 되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은 그 목돈, 그 자기가 모아놓은 목돈에서 그냥 저냥 살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한정된 돈, 내가 모아둔 돈이 1억이다 그러면 그 안에서 빼야 되겠죠. 그 안에서. 예. 그런 말씀입니다. 예. 워런 버핏은 그래서 이제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도록 유언을 남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핵심도 액티브 펀드 매니저에 맡기지 말아라. 인덱스 펀드가 수수료도 제일 싸고 제일 좋다. 그리고 미래를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덱스 펀드를 그냥 해라. 그리고 9번째가 이제 그 뉴스와 관련된 겁니다. 9번째, 10번째가 TV와 알림을 꺼라. 경제 예측의 유일한 순기능은, 경제 예측이 다 틀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제 예측의 유일한 순기능은 점성술을 존경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점성술을 존경하게 만든다. 얼마나 경제 예측이 틀리면 매번 틀리는 미신인 점성술을, 야, 쟤들이 오히려 낫네. 이렇게 존경하게 만든다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경제학자 중에 한 분입니다. 존 케네스 갈브레이드라는 경제학자인데요. 미 대통령 경제고문도 하셨던 갈브레이드, 공정시장 경제를 주창하시는, 투명한 공정시장 경제를 주창하시는 분이죠. 우리나라 공정거래위 다니시는 분들은 갈브레이드를 다 좋아할 겁니다. 예. 존 케네스 갈브레이드의 말입니다.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득보다 실이 크다. 경제 뉴스는. 그래서 경제 뉴스를 아예 볼 수 없지는 못하지만 이 사실은 알고 봐라. 이런 9번째, 10번째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워런 버핏의 격언을 따라서 경제 뉴스와 대비시켜서 쓴 책이 9시의 거짓말인데요. 요거는 너무 좋은 대목들이 많아가지고 137페이지에 득보다 실이 큰 경제 뉴스라는 조그마한 그 챕터도 아니고, 이게 뭐 그 다음에 뭐 절 정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이런 게 나와 있어요. 미디어의 헤드라인이 모나리자 사례와 같은 현상을 만들 수 있다면, 이 모나리자 사례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요, 모나리자가 원래 루브르 박물관 가면 모나리자만 다 보려고 하잖아요. 근데 모나리자가 그렇게 유명한 그림이 아니었대요. 유명한 그림이 아니고 그렇게 평가도 못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20세기 초에 이게
그 도둑질을 당해가지고 유럽이 한바탕 난리가 난 거죠. 박물관이 도둑질을 당해서. 그래서 겨우겨우 이제 도둑놈 잡고 겨우 찾았어. 그래서 유명해진 작품이 모나리자다. 다시 평가를 받게 된 게 모나리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디어 헤드라인에 떠야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투자자의 뇌에 특정 헤드라인이, 그러니까 모나리자의 진정한 가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지. 예? 특정 헤드라인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상을 해보자. 거의 모든 투자자가 뉴스를 팔로우한다. 시장 상황을 미리 파악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신문을 펼치거나 TV를 켜는 일은 당신을 풍요롭게 하기보다는 빈곤에 빠뜨릴 가능성이 높다. 왜냐? 당신도 똑같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TV와 뉴스를 보고 행동을 하고 당신도 행동을 똑같이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 폭락할 때 던지고 치솟을 때 사게 되겠죠. 예. 그리고 이 139페이지에 또 저랑 똑같은 의견, 경제 뉴스의 그 못된 인과관계 관련된, 이거는 우리나라 정치 뉴스도 똑같죠. 내 생각에 가장 가증스러운 기사는, 제 말이 아니에요. 캐나다 기자 이야기예요. 내 생각에 가장 가증스러운 기사는 특정 회사의 주식이 왜 올랐는지 혹은 왜 내렸는지를 설명하는 기사다. 이 미국의 다우 설명할 때도 왜 내렸다, 뭐 올랐다 이런 기사가 나오거든요. 그날의 헤드라인으로. 다 거짓말이라는 거지. 네가 어떻게 알아? 미국의 경제학자들, 노벨 경제학 수상자들도 이 인과관계에 관해서 모릅니다. 그냥 단언해서 말씀드릴게요. 몰라. 그냥 추정해서 쓰는 거예요. 소설. 그걸 추정해서 뭐랄까 창발적으로 매번 달리 쓰기가 힘드니까 4-5가지로 맨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패턴은 항상 4-5가지 우리 맨날 나오잖아. 미국에서 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떻게 됐어? 미국에서 금리가 어떻게 됐어? 한국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떻게 됐어? 연준이 뭐라고 발언을 했어? 한국은행 총리가 뭐라고 발언했어? 그렇게만 나오지, 어떤 기관이 말이죠. 사실 오늘 꼭 팔아야 돼. 예? 근데 그게 오늘 나 파는 날이야 라고 투자자들한테 말해줍니까? 그걸 투자자들이 압니까? 아니면 경제부 기자들이 압니까? 근데 그게 고래야. 또는 준 고래야. 상어 정도 돼. 왔다 갔다 하면 시장이 격랑을 일으킬 수 있죠. 근데 그런 정도의 깊이 있는 뉴스는 나중에 알게 되겠지. 나중에. 벤자민 그레이엄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시장을 예측하는 일이 점점 늘어나는 것은 미래를 읽는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져서가 아니고 수백만 명의 투자자가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 싶어하는 열망에 불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SNS나 미디어가 발달하고, 미디어는 어떤 비즈니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제 TV에서 말씀을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디어는 근본적으로 어텐션 비즈니스입니다. 사람의 주목을 가지고 먹고 사는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사람의 주목을 끌은 갖가지 스킬들을 트레인 받은 사람들이, 훈련 받은 사람들이 기자나 PD들입니다. 어텐션 비즈니스죠. 그런데 그 어텐션 비즈니스에 정보와 인사이트가 들어가면 이제 좋은 콘텐츠가 되는 거고, 어텐션만 끌려고 하면 그걸 뭐라고 하죠? 어그로라고 합니다. 예. 요새 전문 용어로 어그로라고 하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득보다 실이 굉장히 크지요. 이거는 포브스의 창립자인 스티브 포브스, 그러니까 경제 뉴스를 매일 생산하는 그 회사의 파운더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융 전문가도 자신들이 단기적으로 시장의 방향을 예측하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 스티브 포브스지의 창업자입니다. 다만 그것이 그들의 직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측한다.
우리 업계는 조언에 따르기보다는 조언을 팔아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과 독자들의 건망증, 매번 까먹어. 건망증이 우리 잡지 사업, 우리 언론계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네, 솔직하죠? 네. 그 외 기타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특히 요거는 11번째 요거는 꼭 좀 한국의 투자와 관련해서 저는 여전히 한국 투자가 괜찮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편인데, 왜 괜찮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편인지는 이 책의 150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수세기 동안 세계를 지배하며 정치, 경제, 군사 강국이었던 대영 제국은 망했잖아요. 대영 제국은 이미 망했죠. 이제 역사책에만 존재할 뿐이다. 하지만 1984년 영국의 우량 기업에 1만 달러를 투자하고 이후에 배당금까지 재투자했다면 2020년 영국 경제 진짜 계속 나빴잖아요. 2020년에는 거의 19만 달러로 늘어났다. 이거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거는 어떤 포인트냐면요. 그 앞으로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자본주의가 성숙돼서 더 이상 성장이 힘들어지면 기업들은 그 쌓아놓은 자본을 가지고 배당을 하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특히 이 정도의 고금리 상황에서는 훨씬 더 이득이에요. 그게 자본의 캐시플로우, 회사 내 캐시플로우 재무 담당 CFO 입장에서도 그게 훨씬 이득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거는 주주들에게만 이득이 아니고 회사의 재정 건전성, 매년의 캐시플로우에도 오히려 이득이에요.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하고 뭐 이런 것들이, 특히 자사주 매입하고 배당금 늘려버리고 그러면서 자사주에는 배당을 안 주면서 이득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실제로는 회사 캐시는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회사에는. 그런 방식이 성숙한 자본주의 미국이나 유럽에서 나왔었죠. 한국도 그 단계에 들어간 것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해서, 환 변동이나 이런 것도 제가 환 리스크나 이런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한국의, 이제 재투자법 말씀드릴게요. 한국의 인덱스 펀드에 투자를 합니다. 코덱스 200이나 뭐 이런 곳에 투자를 하는데요. 목돈이 만약에 있으면 그냥 폭락기에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인덱스 펀드는 폭락기에 그냥 투자하세요. 어차피 뭐 그냥 계속 놔둘 거기 때문에 폭락하면 계속 그냥 투자하시면 돼요. 뭐 그걸 쪼개가지고 한꺼번에 사기가 좀 두려우시면 5분의 1씩 쪼개거나 10분의 1씩 쪼개서 그냥 폭락할 때 그냥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금으로, 나는 목돈이 없다, 적금이다, 그럼 한 달에 뭐 10만 원을 사시든 50만 원을 사시든, 제 딸한테도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라 그랬거든요. 여러 종목에 나눠서 투자를 하시든 아니면 인덱스로 투자를 하시든 간에,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투자를 하시든 간에 그 인덱스와 비슷한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익을 나 이걸로 100배 먹어야지, 10배 먹어야지, 2배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1년에 10% 먹으면 너무 행복해.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1년에 10% 이익이면 너무 행복해. 우리나라는 경기 순환이 심한 이 기업들이, 그러니까 경기 순환에 따라서, 특히 이제 반도체주가 압도적이잖아요. 코스피 200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30%예요. 그 구성 종목에 30%가 삼성전자의 비중이야. 그 100%에. 그럼 반도체가 얼마나 경기 순환 사이클이 있어요. 그러니까 폭락기에 투자를 하시라는 거는, 그렇게 투자를 하면 다시 상승할 때가 있거든. 자본주의라는 거는 경기 순환이 되기 때문에. 아까 이 책에도 나와 있잖아요. 늘 순환한다고. 예. 이렇게
팽창했다가 축소로 했다가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믿고 인덱스에는 투자를 하시면 이렇게 경기 사이클, 경기 민감주가 많은 한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아이디어란 투자, 10%만 노리는 투자에는 굉장히 좋은 투자가 될 수 있다. 저희 비법을 말씀드리면서 예.